수험생 여러분 안녕하세요. 수능 강사 김은광입니다. 지금 조금 초췌해 보이고 목소리가 잠긴 것 같죠? 정확합니다. 지금 새벽 5시고 2시간 뒤에 이제 이감 실무 수업을 하러 대치로 출발을 해야 돼요. 밤에 큰 소음 내면 안 되니까 좀 속삭이는 느낌인 거 감안하고 제 이야기를 들어주시면 감사드립니다. 우선 저한테 좀 불리한 통계를 하나 깔고 시작할게요. 제가 만약 아무것도 안 하고 학생 100명을 데려다가 공부하는지 감독만 해도 그중 20명 정도는 성적이 오릅니다. 그 지난 10년 제 경험상 그렇습니다. 기출 문제집만 놓고 독학만 시켜도 오를 애들은 올라요. 네, 학원 가는 그 20명 갖다가 광고를 만듭니다. 그리고 나머지 80명한테는 이렇게 말하죠. 네가 노력이 부족했어. 성적이 오르면 강사 덕, 안 오르면 학생 탓. 저는 이 공식이 16년 동안 단 한 번도 마음에 든 적이 없습니다. 그래서 2027 학년도 수능 이번이죠. 마지막 100일에 제가 책임지는 쪽에 서보겠습니다. 100일 학습 프로그램, 100일의 전사. 시키는 대로 85% 이상 수행했는데 만약 수능 국어 100분위가 1월 1이라도 오르지 않는다면 그건 떨어지는 게 아니라 제자리여도 교습비를 돌려드립니다. 이런 생각이 들 수 있죠. 어차피 뭐 환급 광고는 조건 장난 아니에요. 압니다. 그럴 수 있어요. 그래서 이 영상 끝에도 환급 조건의 핵심을 계약서에 들어갈 문장 그대로 읽어드리고 제 조건 전문도 신청 페이지에 같은 문구로 게시해 뒀습니다. 그전에 이제 저를 처음 보시는 분들을 위해서 무슨 자신감으로 쟤는 100일 만에 성적을 올리겠다는 거지? 수능 공부의 본질이 뭔지 좀 설명드릴게요. 이제 먼저 세 줄 요약 한번 해보겠습니다. 하나, 수능 국어의 본질은 점수입니다. 칸트를 완벽하게 이해하지 못했다고 대학에서 빠꾸 먹지 않아요. 대학은 OMR만 봅니다. 둘, 시중 공부업도 도움은 돼요. 근데 시속 5km로도 전진하는 건 맞잖아요. 네, 수능 날짜가 여러분들을 기다려주지 않는 거죠. 셋, 강사가 완벽하게 될 때까지 해라고 말하는 건 참 쉬워요. 안 되면 학생 탓하면 되잖아요. 저는 그래서 제 수업에 제 책임을 거는 거죠. 결과에 대한 잔소리는 우리 엄마만 알 수 있어요. 근데 저는 16년째 수능 국어를 가르치고 있고요. 10년 전 처음으로 학생들이 직접 참여하는 라이브 국어 수업 시스템을 만들었어요. 최초의 라이브 학원도 그 당시에 만들었었고요. 학생 때까지 포함하면 이제 곧 18번째 수능 100일이에요. 이 시기에 이제 뭐가 되고 뭐가 안 되는지는 겪을 만큼 겪었습니다. 근데 이제 100일의 전사 이 말하면 아직도 좀 웃기긴 해요. 네, 좀 웃겨요. 100일의 전사까지는 괜찮은데 이게 이제 70일의 전사 가능할까요? 30일의 전사 전략 좀 봐 주세요. 7일의 전사, 2일의 전사, 전날의 전사 이런 식으로 이제 점층법 마냥 계속 나오니까 좀 웃긴 거예요. 여러분들은 그냥 저랑 100일에서만 끝내셔도 충분합니다. 그 수능 100일이라는 게 여러분들이 오해하고 있는 게 있는데 절대 고3 기준으로 수능 공부의 하반기가 아니에요. 순 공부 시간으로 대략 1000시간이 나와요. 감이 안 오시죠? 사탐 개념 강의 완강이 한 50시간 정도예요. 이제 그걸 20번 돌릴 시간인 거죠. 1000시간이라는 거는 정말 많은 걸 바꿀 수 있는 시간입니다. 이제 그런데 중요한 건 그 1000시간이 모두에게 같은 1000시간이 아니라는 겁니다. 특히 국어 같은 경우에서는 학생별로 좀 학습 효율 편차가 좀 극심해요. 그 제 고3 때 성적인데요. 국어 3, 6, 3, 4 탐구가 이제 4 과목이란 뜻이죠. 근데 탐구는 뭐 태어날 때부터 1 등급 나오는 그런 친구가 보통 없잖아요. 그래서 이제 고3 초에 7 과목을 다 올려야 되는데 이제 국어 한 과목에 뭐 하루에 5시간 6시간 이렇게 쓸 여유가 있을까요? 좀 없죠. 그러니까 모든 과목에서 최소한의 시간, 최대한의 효율. 그것만 미친 사람처럼 생각하면서 공부해야 돼요. 그래서 하루 10시간을 하더라도 내 1시간이 남들의 2시간 공부량이 되어야 한다. 이게 제 모토였고요. 그래서 같은 1년을 보내고 말 그대로 타짜의 곽철용 아저씨처럼 제 앞에 있던 수험생들을 다 제끼고 전국 상위 0.01%까지 올라갔습니다. 그러면 뭐 국어는 어떻게 해야지 1시간을 2시간처럼 쓸 수 있을까요? 여러분들이 이제 빠져있는 함정 딱 3개만 좀 걷어내면 됩니다. 이게 여러분들 100일의 밀도를 결정해요. 첫 번째 함정이 완벽한 이해에 집착하지 마세요.
물론 이해가 되면 좋아요. 우리는 이해를 할 수 있게 노력을 해야 돼요. 하지만 작년 수능 칸트 지문 보세요. 국어 강사들도 어렵다고 다들 인정하고 있고 저도 시험장에서 글 읽으면서 인지부합화가 왔어요. 완벽하게 지문을 잡지 못하고 답만 다 맞췄어요. 그러니까 시험 끝나고 다시 보니까 '와 이거는 볼 때마다 해설할 때마다 정말 깊이 있는 내용이다.' 이런 게 느껴지죠. 그러니까 애초에 이제 '수능 지문을 완벽하게 정복한다.'라는 게 그 기준 자체가 너무 모호한 거예요. 예를 들어 고3 수준의 이해, 학부생, 대학원생 혹은 진짜 그 전공 교수 수준의 이해. 어디까지가 여러분들한테 완벽한 이해인가요? 그 이해를 하라는 건 처음 보는 주제라도 출제자가 말하는 맥락을 우리가 일상 대화처럼 따라가면서 나중에 나오는 질문에 답해 보라는 거예요. 그래서 질문의 근거는 다 지문에 명시가 되어 있는 거죠. 근데 이거를 처음 읽으면서 내가 모든 단어의 함의까지 파악하라고 수험생한테 시키는 건 하루 국어 공부 6시간으로도 부족해요. 여러분도 아마 느껴보셨을 겁니다. 그럼 뭐 될 때까지 하라고요? 탐구는 조상님이 대신 풀어주나요? 이 평균적으로 그 작고 소박한 우리 육각형의 올 4 등급인 수험생들 있죠. 그러면 하루에 국어 공부 2 시간 반? 3 시간 정도면 정말 기특한 거예요. 근데 그 2-3 시간으로는 이제 단순하게 생각하는 힘을 키우는 그런 추상적인 공부법은 효율이 떨어집니다. 근데 그거는 논문으로도 나와 있어요. 그리고 국어 공부에서 여러분들이 신경 써야 되는 게 체급을 올리는 지식을 쌓는 배움과 또 시험 운영의 스킬을 체화하는 훈련을 철저하게 분리해서 진행하셔야 됩니다. 하다 보면 '둘 다 늘겠지.'라는 생각을 하실 시간이 없어요. 네. 항상 그런 친구들 많거든요. 평소에 시간 안 재고 공부하다가 갑자기 모의고사랑 수능 시험장에서 속도가 빨라진다? 그건 과학적으로 확률이 낮죠. 그 두 번째 함정, 여러분들 오해하지 마세요. 이해는 암기가 아니에요. 그리고 평가원은 애초에 오픈북 테스트입니다. 그러니까 이해가 되면 자연적으로 외워진다라고 주장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그건 다른 요소예요. 이제 방금 이해한 내용은 머릿속에 작업대 위에 잠깐 올라와 있는 겁니다. 이거를 내가 붙잡아 두고 계속 되뇌이지 않으면은 금방 날아가요. 그렇다고 해서 많이 올리면 그게 인지과부하로 터져요. 학교 내신에서 여러분들이 기억 안 났던 내용들 있잖아요. 그거 다 여러분들이 이해를 못해서 했을까요? 아니죠. 넣고 꺼내는, 그러니까 인출 저장의 장기 기억의 문제예요. 근데 저는 공부 좀 하다 보니까 처음 본 지문도 다 머릿속에 세세하게 기억나는데요. 그거는 두 가지죠. 지문이 정말 쉬웠거나 혹은 그 분야의 친구가 이미 스키마가 있어서 새 정보가 기존 지식에 바로바로 매칭돼서 장기 기억과 연결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해는 암기를 돕는 최고의 도구는 맞아요. 하지만 암기를 돕는 도구인 거지 암기를 보장하는 게 아닙니다. 이해한 것도 여러분들이 인출하는 연습을 안 하면 날아가요. 그래서 순서가 학, 배우고 습, 복습인 거예요. 인지심리학들 논문을 좀 보시면 알 수 있어요. 아니, 여러분들은 그냥 볼 시간 없어요. 제가 볼게요. 이미 봤고 애초에 평가원은 지문을 외우라고 한 적이 없어요. 지문은 시험 끝날 때까지 여러분들 눈앞에 있고 못 외우는 여러분들이 실력이 없는 게 아니라 다 외우겠다는 계획이 정말 대단한 거고 다 외우는 친구들이 어마어마한 거예요. 그게 되는 친구들 있잖아요. 근데 수학도 보면 천재가 있죠. 국어에서도 그런 작업 기억의 천재들이 있어요. 자 그리고 반대쪽도 보세요. 이번 육모의 이제 정보 비대칭 지문 그때 보면은 읽을 만했잖아요. 그쵸? 근데 식품 판매자 값 나오는 모의 문제 정답률이 이제 30% 였거든요. 이제 평가원은 지문이 읽혀도 틀리게 만드는 세부 정보 함정을 심어서 변별해 오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글을 핵심 글의 흐름을 이해했다고 치더라도 막상 직접 확인하지 않으면 틀리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아무리 실력이 올라도 인지과 부하를 근본적으로 없앤다거나 혹은 인간적인 오독, 실수 없이 완벽한 독해를 하는 날은 오지 않아요. 왜요? 저도 아직까지 시험장에서 잘못 읽고 까먹어요. 그게 인간인 거죠. 제 세 번째 함정이 글을 읽는 능력이
근육처럼 증가하는 게 아니에요. 오래 고민하고 어려운 걸 읽고 깊게 고민하고 치열하게 답지 안 보고 내 힘으로 주파하면, 그러면 독해력이 근육처럼 알아서 자란다고 생각을 하는데, 독해력이라는 거는 되게 여러 가지 부품이 있는 하나의 시스템이에요. 한국어 어휘, 통합교과 배경 지식, 또 영어 구문, 이런 것처럼 한국어 특유의 이제 문장 구조들이 있거든요. 그리고 또 문학이라고 치면은 클리셰가 있죠. 다 장기 기억화가 돼야 되는 지식이에요. 그냥 하나만 좀 테스트해 볼게요. 이제 이해관계. 정확한 뜻이 뭘까요? 서로 이해하는 그런 관계? 그리고 달리는 자동차에서 모든 힘을 제거해서 힘의 합력이 0 이면 어떻게 될까요? 멈춰요? 예. 정답은 이익과 손해관계, 그리고 등속 운동을 한다예요. 여러분들이 "아 대충 들은 것 같은데요."라고 하는 건 모르는 거예요. 수능 지문은 이런 통합교과 지식 단어들의 각주를 안 달아줘요. 그래서 제가 상담해서 테스트할 때마다 이거는 정말 2 등급인 친구들 중에서도 정확하게 답하는 친구들이 많지 않아요. 여러분들이 못난 게 아니라 이런 걸 채워야 하는 게 국어 공부라는 거를 알려주지 않았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모르는 지식을 확인하는 과정이 독해랑 문제풀이고, 거기서 나와 있는 여러분들에게도 외워야 되는 지식, 그리고 외울 필요 없는 조금 심화된 지식, 이런 것들을 나눠서 정확하게 피드백을 하고 외워야 됩니다. 그래서 고3 수학 4 등급이 만약 주변에 친구 중에 "창의력 수학 하겠다." 이러면서 한 문제를 2-3 시간 동안 붙잡고 있다고 생각해 봐요. 여러분들이 뭐라고 할 거예요? 뭐 안 친한 친구면은 '그래.' 하고 내버려 두고, 만약 친한 친구면은 가서 등짝을 때리겠죠. "야 네가 초등학생이냐 중학생이냐." 어. 물론 오래 고민하고 노력하면 실력이 오르는 건 맞아요. 하지만 그렇게 공부해도 이렇게 좋은 성적이 나오려면 내년 수능이 될 수 있다는 거예요. 야 그럼 어떻게 읽어야 되나? 지문은 여러분들이 철저하게 설명서라고 생각하세요. 우리는 일상 대화에서 상대방의 말의 세부 내용을 전부 외우면서 대화하지 않잖아요. 맥락을 잡지. 예를 들어 볼게요. 우리 엄마가 "오늘 엄마 친구를 만났는데 같이 삼계탕집 가셔서 엄마는 흑마늘 삼계탕, 이제 엄마 친구분은 능이버섯 삼계탕을 드셨대요. 엄마 친구 아들이 이번 모의고사에서 국어 표점 132, 수학 표점이 147. 근데 수학은 아쉽게 29 번을 틀려서 속상했대요. 탐구는 벌써 물린 1 등급 나오고 지구과학은 이제 다음 주면 개념 강의를 끝낸대요. 그래서 문제풀이를 들어갈 수 있다." 여러분들 이걸 다 외우면서 대화를 해요. 핵심이 뭐예요? 엄마가 엄마 친구랑 삼계탕을 드셨고, 엄마 친구 아들내미가 공부 잘한다는 그 자랑을 듣고 오셨다. 그럼 다음의 문단에 무슨 내용이 나올까요? "넌 지금 뭐가 힘들다고 누워서 유튜브 보고 있냐?" 예상이 되죠. 그게 이제 맥락과 거시적인 독해예요. 그 삼계탕 메뉴랑 엄친아의 성적표, 학습 진도 같은 세부 내용은요, 평가원이 물어보시죠. 알잖아요. 근데 그건 질문을 받았을 때 의미가 생기는 겁니다. 다시 물어보면 되잖아요, 엄마한테. "엄마, 근데 걔가 정확하게 표점 몇이라고? 147? 그럴 리가 없는데. 아닌 것 같은데?" 이런 식으로. 여러분 수능도 똑같아요. 세부 정보는 선지가 물어볼 때 그 위치로 돌아가서 혹시라도 모를 인과관계의 비틀기, 이중 범주, 혹은 다른 범주의 대비상, 이런 것들의 장난까지도 다 확인할 수 있는 거예요. 그리고 평가원 독서에서 여러분들이 꼭 생각하셔야 되는 게, 지문이 쉽다고 문제도 쉬운 거, 또 지문이 어렵다고 문제까지 어려운 게 아니에요. 그래서 장르만 보고서 지문 가르는 거를 저는 별로 추천하지 않아요. 경마식 보도 생각해 봐요. 올해 6 월에 나왔었던 정보 비대칭도 그렇고, 지문은 여러분들이 충분히 쉽게 이해할 수 있었지만 킬러 문제들이 섞여 있었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비대칭에 충분한 마음의 준비가 되어 있지 않으면 쉬운 지문에서는 방심해서 틀리거나 답이 안 나와서 시간을 끌고, 어려운 지문은 오히려 겁먹어서 버려버리고 정말 쉬운 문제들을 날릴 수 있어요. 둘 다 치명적인 손해죠. 이제 그 모든 상황에서 이제 평가원이기 때문에, 우리 고3 재수생 대상 시험이기 때문에 생기는 구조적인 약점들이 있습니다. 이게 리트라는 법학적성 시험이랑은 좀 달라요. 그 출제자가
근거를 숨길 수는 있는데 없앨 수가 없어요. 왜요? 없애면 시험이 성립을 안 하거든요. 그래서 우리는 그 약점을 역으로 파고들어서 지문을 다 이해하지 못했어도 정답에 답을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첫 독해 때 스키밍은 대충 읽기, 뭐 그냥 속독 이런 게 아니에요. 거시적으로 밑작업을 하는 거예요. 문단의 역할, 핵심 관계, 정보의 위치 이런 것들을 머릿속에 이제 목차로 만들고, 그다음에 선지 분석이랑 스캐닝에 필요한 위치로 돌아가서 여러분들의 인간적인 실수나 오독도 방지해야 돼요. 그러니까 컨텐츠가 목차고 키워드들은 인덱스, 즉 색인을 만드는 거죠. 속도랑 정확도는 여러분 등가 교환이에요. 근데 그렇다고 아무리 여러분들이 천천히 읽어도 완벽하게 바로 암기하긴 쉽지 않아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최대한 속도와 정확성 간의 균형점을 훈련으로 만들어야 되고, 지금 당장 머릿속에 넣을 필요가 없는 정보들은 의도적으로 배제하고 '이러이러한 결론만 나왔구나.'라고 이해를 하고 지나가면 됩니다. 그리고 선지의 이제 출제의 논리를 나눠서 지문에서 지시하는 내용들을 이제 검증해야 돼요. 3 번이 답인 것 같더라도 3번 선지의 지문의 정확한 근거를 통해서 한 번 더 확인해 줘야 돼요. 그 자세한 내용은 제가 배포하는 개념서에도 나와 있으니까 여러분들이 다운받으실 수 있도록 좀 해 놓겠습니다. 네, 두 번째 파트는 이제 문학이에요. 문학. 제발 여러분들, 제발 항상 말하는 건데 깊게 파고들고 깊이 공감하려고 하지 마세요. 진짜 미안한데요. 공감은 나쁜 건 아니에요, 당연히. 근데 시험장에서 여러분들이 공감을 시도할 때 위험성도 크고 효율이 떨어져요. 여러분들이 감상하고 공감할 때 그게 좀 자유로운 경향이 있어요. 뭐 그거를 일치시키는 게 당연히 학습 과정이긴 하지만 그건 또 한참 걸리거든요. 우리는 지금 독후감 대회에 나온 게 아니라 수능 시험이라는 객관식 문제를 풀고 있잖아요. 특히 이제 국어 강사랑 학생 사이에서 이제 가장 큰 실력 차이가 벌어지는 게 문학이에요. 저는 이번에 칠목 오전 수설이잖아요. 4분 만에 다 풀었어요. 현대시도 3분 걸렸어요. 왜요? 제가 여러분보다 감수성이 풍부해서요? 아니요. 네, 국어 강사 머릿속에 문학의 클리셰 지식들이 가득해요, 여러분. 근데 여러분들은 그게 없어요. '아 이거 서로 결혼하기 전에 사람들 왔다 갔다 하는 거고, 아 이거는 남편 도망가기 클리셰? 또 도망갔네.' 그다음에 '아 진짜가 아니라 가짜가 나왔으니까 이제 가짜에 대해서 서로 쟁송, 재판을 하겠구나.' 이런 것들을 세부적인 정보를 하나하나 읽지 않다고 하더라도 거시적인 측면에서 빠르게 치고 나갈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시어가 여러분들 조금만 독창적으로 쓰이면은 바로 '무슨 뜻이지?' 여러분들은 머릿속에서 튕기는 거예요. 근데 수능 보면요, 되게 국어 강사분들끼리도 해석이 갈리는 작품들 나오잖아요. 근데 그게 평가원이 잘못 낸 걸까요? 아니죠. 평가원이 그런 작품을 내실 때는요, 그 포인트를 문제로 내지 않거나 혹은 보기를 통해서 확정해 줘요. 예전에 화암구곡 기출 공부 좀 한 친구들이면 안 전설의 기출이죠. "두어라 야인생에도 자랑할 때 있으리라." 있는 그대로 보면요, 강호에서의 자족감이랑 이런 흘러가는 내용대로 '그래 소 먹이고 나왔는데 내가 이렇게 소 먹이고 청산에 사는 게 야인생에 들 사람이야. 근데 자랑할 때 있으리라. 누군가는 이 모습을 보고 부러워할 사람이 있겠지. 나는 그래도 좋은 편인 거야.'라고 생각할 수 있어요. 왜? 내재적인 관점에서. 그쵸? 뭐 겸양의 태도가 없다? 아니에요, 아니에요. 야인생애 자체가 지금도 쓰이는 용어고 그거는 자기 자신을 낮춰 부르는 거예요. 그럼 자랑스러움이 없다? 자랑할 때 있으리라라고 하면은 직관적으로 '아 자랑하려나 보다. 어쨌든 자랑스러움이 조금이라도 있나 보다.'가 나오잖아요. 근데 수능에서 그렇게 해석했던 친구들, 보기 활용의 알고리즘을 몰랐던 친구들은 다 틀렸어요. 그것 때문에 정답률이 35% 였죠. 그러니까 내가 읽으면서 감상했던 내용이 출제자가 원했었던 답이 아닐 수 있다는 걸 항상 열어둬야 돼요. 문학은 어떻게 해야 돼요? 규칙 3 개예요. 첫째, 한국어 통사 구조부터 똑바로 읽으세요, 제발.
행끼리 보면서 머릿속에 뭐 이미지 그린다 이런 거 하지 말고요. 한국어의 통사 구조가 생각보다 문학도 독서만큼 복잡해요. 그래서 행 단위로 끊는 게 아니라 문장 구조로 오독하지 않기. 이해가죠? 두 번째는 시어의 의미를 미리 확정하지 마세요. 시작해서 쓸 때는 어둠이 좋을 수도 있고 나쁠 수도 있어요. 또 심지어 앞에서 첫 번째 연에 나왔던 무엇과 마지막 연에 나왔던 무엇이 서로 다른 무엇일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다 물어봤을 때 그 한국어 통사 구조 안에서 시어와 꾸며주는 말들, 서술어들 그걸로 의미망을 형성해서 힌트를 얻고 최종적으로 확정해야 되는 거예요. 언제나 보다 중립기어. 그리고 세 번째가 이제 물어보지도 않은 거 제발 궁금해하지 마세요. 그냥 최대한의 속도로 읽어 나가세요. 지금까지 평가원에 출제된 이제 모든 문학 작품들 중에서 깊이 있는 감상으로만 답을 낼 수 있는 그런 문제는 없었어요. 근데 이상 세계가 뭐니? 매개체는 이상 세계의 완전함을 상징할 수 있니? 좌절이 뭐니? 그냥 고통이랑은 뭐가 달라? 상실감이랑 소외감은? 이런 식으로 이제 문학 개념어의 정의 때문에 여러분들이 틀리는 문제는 있어도 여러분들한테 이걸 국문과 수준의 해석을 요구하는 문제는 없었어요. 표면적인 해석을 정확하게 해내고 문제가 물어볼 때 80%는 사실적 감상. 그래서 이건 독서처럼 근거를 가지고 답을 내고 이제 나머지 20%들은 개념어를 물어보는 지식 문제라든가 혹은 보기를 이용해서 답을 해야 돼요. 그리고 자꾸 본인이 내린 답에 선지를 끼워 맞추지 좀 마세요. 열린 마음으로 이 선지는 납득 가능한가를 판단하세요. 여러분들 공부했으면은 북방에서 정현웅에게 예 보면요. 거기에서 뭐 남과 슬퍼하는 거 보고 이거는 의인화고 동시에 화자의 슬픔을 보여주고 있다. 이런 얘기 나오거든요. 근데 뒤에 보면은 아무 이기지 못할 슬픔도 없이 뭐 이런 식으로 나온단 말이에요. "안 슬픈 거 아니야?" 라고 하는데 그래도 그럴 수 있지. 왜 내가 알고 있는 의인화라고 하면은 감정의 이입일 텐데 나무가 슬퍼한다라고 하면은 나도 좀 슬프니까 나무가 슬퍼 보일 수 있겠지. 그리고 아무 이기지 못할 슬픔이 없었다? 이기지 못할 슬픔은 없었어도 그냥 일반적인 슬픔은 있을 수 있지 않았나? '그래? 그럴 수 있겠다.' 하고 세모를 치고 지나가야 되는 거예요. 대신에 여러분들이 기출 공부하다 보면 '이건 논리적으로 절대 아니야. 우리 한국어 화자로서 틀린 부분이 나와요.' 그걸 가지고 답을 내는 거예요. 그래서 모든 판단은 여러분들 지금 눈에 보이는 지문과 보기 기반으로 내세요. 근데 이런 걸 왜 훈련해야 되냐? 저 그냥 읽고 선지 판단하면 안 돼요? 감국어로도 잘하는 친구들이 있거든요. 근데 여러분들이 이미 그게 안 됐다라고 하면은 과연 남은 100일 동안 기적적인 변화가 있을까요? 같은 방식으로? 즉 국어라는 과목이 정말 치명적인 게 시간이 너무 중요한 과목이에요. 말 그대로 달리기 경주 같은 거예요. 그 대부분의 학생들 보면요. 시간 제한 없이 이제 깊게 파고들면서 문제 푸는 습관들 있죠. 그게 시험장에서 순간적으로 몰입하다 보면은 '어 이 정도 시간이면은 내가 지나가야 되나? 아닌가? 괜찮은가?' 이런 걸 몰라요. 왜? 시간을 재본 적이 없으니까. 그러면 한 사이클이 안 돌아가고 그게 여러분들 등급이 안 나온 이슈예요. 어차피 이제 이 영상을 지금 보고 있는 친구들은 대부분 다 시간 부족이랑 혹은 '아 실수해서 틀렸어.' 이런 정확성 이슈잖아요. 진짜 독해력이 부족해 가지고 글 자체를 막 못 읽고 글 읽는 속도가 너무 느린 친구들은 없어요. 거의 없어요. 시험에 대해서 노련함, 즉 스킬이 부족한 경우가 대다수예요. 그래서 대부분의 친구들이 한 지문 날리면 3 등급, 두 지문 날리면 4-5 등급이 나와요. 시간 조금 더 주잖아요. 2 등급까지 나와요. 그러니까 끝까지만 우리가 시험 내로 한 바퀴를 돌리면 2 등급이 가능하다. 여러분들도 아마 계산 때려봤으면 이미 알고 있을 거예요. 그래서 이거는 순수한 뭐 독해 실력 이전에 여러분들의 시험 설계 문제예요. 그리고 설계는 100 일이면 바꿔요. 이 같은 경우에선 제가 이제 영상에서도 자주 이야기하는 건데 선택 과목, 독서, 문학 이런 식으로 그다음에 좀 부족하다라고 하면은 검토 OMR은
2 분으로 이렇게 끊어서 독서를 먼저 빼고 그다음에 문학을 들어가야 된다. 이거는 이제 다른 부분에서 또 설명드릴게요. 그래서 방법론을 말씀드렸으니까 이제 뭐 "너는 어떻게 했는데?" 이것도 공개합니다. 뭐 언제나 저는 공개해요. 2010 학년도 이제 재수 시절에 고3 때는 그 100 점이 저도 운인 줄 알았어요. 감국어 할 때. 아무리 내가 열심히 공부하고 하더라도 계속 1-2 등급까지는 올라갔는데 진동하더라고요. 근데 재수할 때 6 월, 9월 수능에서 언어 영역에서 다 100 분이 100, 네, 수능은 만점. 저 때 시험이 정말 어려웠어요. 1 등급 컷이 다 80 점대 6 월, 9 월. 그리고 강사가 된 뒤에도 이제 2024 학년도, 2025 학년도에도 가 가지고 시험 봐요. 1, 2, 3, 4, 5번 선지 다 판단하면서 보는데 둘 다 당연히 1 등급이죠. 네, 오독 때문에 한 개씩 틀렸어요. 근데 저는 솔직히 고백하지만 그 ADHD가 있었어요. 지금도 있어요. 그래서 약을 먹고 있고. 근데 ADHD인 사람도 이렇게 노베에서 올라올 수 있다는 증거고, 그리고 30대 이제 후반이거든요. 그럼 머리가 느려지잖아요, 여러분들에 비해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시험장에서 어느 정도 기대값의 안정적인 점수를 뽑아낸다는 거죠. 그리고 제가 이제 커리어 하이 점수 한번 자랑 좀 할게요. 제가 다른 선생님들과 가장 다른 게 저는 국어만 올인한 수험생이 아니었어요. 지금 보시면 아시겠지만 이게 전국 0.01%가 나오는 성적표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국어만 못하는 게 아니라면, 가끔씩 가다가 뭐 511 이런 친구들도 보거든요. 그런 친구들이 아니라면 여러분들 수능 국어에 3 시간 이상 쓰지 마세요. 여러분들이 수능 정시로 대학을 가기 위해서는 무조건 육각형이 돼야 돼요. 강점을 강화하는 시험이 아니라 약점을 보완해서 원서를 쓸 수 있어야 돼요. 여러분들도 충분히 이런 성적 받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100일 동안 여러분들이 저에게서 구매할 수 있는 건 단순한 강의 목록이 아니에요. 수행 시스템인 거죠. 그냥 진단, 그다음에 이제 배움, 배움에는 또 어휘, 배경 지식 독서편, 그다음에 문학 클리셰 편, 이런 거 갖다가 기본적인 근육을 키워야 돼요. 근데 근육만 있다고 해 가지고 레슬링을 잘할 수 있을까요? 아니죠. 기술을 알아야 돼요. 실전 80분 사이클, 그다음에 또 문학에서는 어느 정도 되는 난이도에서는 25분 타임 어택, 이런 것들을 하기 위해서 그냥 문제 푸는 기계가 되실 거예요. 그래서 제가 강의할 때는 지문의 해설이나 이런 것들에 집중하지 않아요. 어차피 해설은 너희들이 답지 보면서 '아 이 내용은 몰랐었어. 아 이게 속도랑 속력이랑 이렇게 다른 거였구나.' 그런 것들 보면 돼요. 근데 제가 수업 시간에서 가르치는 거는 "얘들아, 너희들이 이 선지를 봤었을 때는 이 선지가 풀어 써져 있지만 개념의 추상화를 의미한다는 걸 알아야 돼. 이 선지를 봤었을 때는 이 조건을 당연하게 생각하지 않고 꼭 그 조건을 확인할 수 있어야 돼. 지문을 스키밍할 때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이러이러한 어려운 파트가 나온다고 하더라도 결과만 가져가면 여러분들이 충분히 그 흐름을 잡아낼 수 있어. 평가원의 글쓰기 구조에서 모든 글이 다 설명문이 아니라 논설문들도 끼어 있어. 이런 여러분들이 혼자서 공부했을 때 인지할 수 없는 부분들, 그리고 만점자의 사고 방식 자체를 여러분들에게 전달해요. 그래서 강의, 라이브, 교재, 또 이제 교육청 모의고사 정답 입력해 가지고 피드백 받고 회고해 보고, 그다음에 이제 공부 여러분들이 매일매일 인증하고, 이 5 가지를 모두 제가 직접 개발한 앱과 사이트에서 기록으로 남길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기록은 뭐 여러분들을 감시하는 장치가 아니라 저를 또 검증하는 장치예요. 제가 피드백을 제때 했는지, '어 이 친구는 지금 이 부분이 좀 부족한 것 같은데 너는 좀 따로 교육청 모의고사를 좀 2 배로 늘리자. 왜 개별적인 정답률은 높게 나오는데 이게 80분 사이클이 유지가 안 되는구나.' 이런 것들을 제가 개별적으로 피드백해 드립니다. 근데 여러분들이 이런 생각 드실 수 있어요. '이렇게 실력이 좋았으면은 진작 작년에 이런 프로젝트를 하지 왜 이제 합니까?' 정당한 질문이죠. 그쵸? 근데 답은 간단해요. 지금까지는 제가 학생이 늘어나면 제 몸이 못 따라갔어요. 조교를 써도 여러분들 아시다시피 제 조교는 조교예요. 작년에 이제 제자 중에 엄내 만점 맞고 이제 의대에 간 학생도 있지만 그래도 그 친구가 국어 강사는 아니잖아요. 물론 저를
굉장히 근접해서 따라할 수는 있지만, 그렇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제가 모든 학생들을 직접 파악하고 관리하고 히스토리를 봐야 되는데, 이게 일정량 이상 넘어가게 됐었을 때 사람의 힘으로는 한계가 있어요. 그리고 여러분들도 들어봤겠지만 올해 3월 AI가 세상을 바꿨죠. 저는 원래도 예전에 에듀테크 회사를 창업했던 경험이 있어요. 제 이름 치면은 그 뉴스도 나와요. 그래서 그때 학생들을 위한 제품 개발, 그다음에 개발이 어떤 구조인가 이런 것들을 해 왔던 경험을 토대로 그 10년 동안 라이브 학원을 운영하면서 쌓였던 그런 관리 방식, 실시간으로 할 때 단순히 학생들이랑 대화만 하는 게 아니라 학생들이 어떤 문제를 몇 분 만에 풀었고 어떤 친구가 뭘 틀렸는지를 볼 수 있으면 좋겠다. 그런 것들 같은 거를 다 직접 구현하고 제가 만들어 냈습니다. 그 사이트 자체에서도 여러분들 김은광 수능국어라고 구글 검색하시면 나올 거예요. 제가 이거 3 월에 런칭했고 그때부터 오픈 베타를 시작했었었는데 가입한 학생들이 2,794개 계정. 그쵸. 그래서 지금 3 월에서 7 월까지 순수하게 한 4달 정도, 학생들이 정말 좋아해 주고 와서 이제 무료로 공개된 자료들 보고 내신 시험 잘 봤다고 감사 인사도 하고, 그래서 그 계정들 덕분에 저는 또 3 월부터 지금까지 수많은 학생들이 이제 강의를 시청했을 때 또 과제, 라이브, 뭐 OMR, 공부 인증 기록 이런 것들이 같이 쌓여 있어요. 그리고 수특이나 이런 거에서도 OX 퀴즈에서 10만 회 이상의 이제 풀이 데이터를 통해서 학생들이 어떤 부분을 모른다 이런 것들이 다 갖춰지게 된 거죠. 정규 과정으로도 이제 지금까지 100명 넘는 학생들을 오래 진행했었는데, 학생들에게도 항상 제가 물어봐요. 설문. "이거 기능 새로 써 보니 어떻니? 이런 기능에선 뭐가 더 좋을까?" 그래서 이 학생들이 좋은 학습 경험이 반복되는 것도 확인했고요. 단순히 제 생각이 아니라 실제로 검증되고 돌아가고 있는 시스템인 거예요. 근데 이제 학생이 얼만큼 들어오든 제 손길이 닿는 구조가 되었다라는 확신이 생겼기 때문에 제가 여러분들에게 이렇게 홍보를 하는 겁니다. 교재도 제가 말로만 하지 않습니다. 그 개념서, 독서 배경 지식, 문학 클리셰 모음집, 여러분들이 물론 지문을 보면서 귀납적으로 익힐 수도 있는 내용들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각자가 약한 파트가 다 달라요. 어떤 친구는 경제를 싫어하고 어떤 친구들은 뭐 법을 싫어해요. 어떤 친구들은 물리를 싫어한다거나, 대부분 공통적으로 또 음악은 어려워해요. 뭐 이런 것들이 있죠. 그래서 친구들이 이제 100일 동안 내가 부족한 파트들에 대해서 볼 수 있는 교재들이 전부 다 사이트에서 PDF 혹은 웹에서, 앱에서 다 제공되고, 이제 여러분들도 혹시라도 관심이 있다면은 제 사이트 김은광 수능국어에서 공개판들을 확인하실 수 있어요. 그래서 모의고사 해설 영상이나 이런 것들도 제 유튜브 페이지나 이런 데서도 공개되고 있으니까, 여러분들이 그냥 단순히 이 설명을 듣고 등록하지 말고 저 사람이 어떻게 가르치는지, 어떤 식으로 라이브를 하는지, 그리고 말씀드렸잖아요. 평소에 강의할 때는 이런 톤 아니거든요. 충분히 확인하시고, 강의 영상 보시면 아시겠지만 진짜 평소에는 음 쩌렁쩌렁 이야기를 해요. 지금은 약간 그 나이트 모드예요. 그래서 작년 수능에 이제 4 등급이었던 학생이 이번 육모에서 98 점도 받았고, 5 등급이었던 친구도 3 개월 동안 정말 열심히 공부해서 2 등급이 됐어요. 근데 물론 모든 학생이 그렇게 되는 건 아니에요. 그리고 마지막에 마지막까지 긴장을 풀면 안 돼요. 그렇기 때문에 제가 여러분들에게 후기가 아니라 조건과 책임을 말씀드리는 거예요. 제 처음에 약속했었던 환급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드릴게요. 여러분들이 뭐 환급 광고를 잘 믿지 않는 이유 뭐 알죠? 저도 많이 봤어요. 그 라이브 이런 수능 국어에서는 없지만 이거 말고 이제 여러분들도 어른이 되면은 다양한 곳에서 좀 보게 될 거예요. 받으려고 보면 이것저것 수수료 떼고 교재비 떼고 뭐 떼고 하거든요. 근데 성적 입력 한번 빠뜨리면 자격 박탈. 무조건 100% 합격 수기를 써야 어디 올려야만 되고, 막 조건을 숨기고 아래에다가 조그마한 글씨 쓰고 이런 것들이, 이거는 이제 공정거래위원회의 제재를 받죠. 이게 뭐다? 정부의 개입. 그죠? 자유시장이 아니라. 그래서 이러한 약점을 제가 반대로 제 말씀드릴게요. 수수료 명목으로 깎지 않고요. 실제 납부한 교습비 기준으로 100만 원. 그리고 합격 수기 조건은 없어요.
다만 어쨌든 여러분들이 이제 장학금이나 이런 걸 받기 위해서는 나중에 성적이 잘 나온 걸 저한테 또 인증해 줘야 되니까 그때 여러분들이 후기를 써 준다고 하면은 정말 좋아요. 그다음에 달성률은 여러분들이 이제 매일 보는 사이트에서 실시간으로 계산될 수 있도록 제가 개선 중입니다. 그래서 그 갑자기 '어 되는 줄 알았는데 환급이 안 돼요?' 이게 아니라 이제 100일 내내 여러분들이 체크를 하면서 판정할 수 있어요. 그리고 이제 85%의 조건에서도 다른 5 영역들이 있어요. 거기에서 70% 이상씩만, 그리고 총 합쳐서 85% 이상. 이제 한 영역을 막 통째로 버리고 제발 그러지 좀 말아요. 아니 애초에 냈던 돈을 돌려받는 거잖아요, 못 보면. 여러분들이 돈을 버는 게 아니에요, 미안하지만. 수능을 잘 보는 게 최우선이겠죠? 그래서 이제 그냥 '공부 계획표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돼요. 그리고 나중에 갑자기 목표를 변경한다거나 조건을 변경하지 않겠다고 약속드립니다. 그리고 85%를 채우면 여러분들은 환급을 받든 안 받든 이미 여러분들이 국어가 바뀌어 있다는 걸 느낄 거예요. 문제를 보는 사고방식, 지문을 접근하는 태도들이 바뀌어요. 그래서 저는 제발 그 85%를 시키기 위해 이 조건을 만든 거예요. 그리고 85% 달성인데 제가 원하는 요구 사항이 하루에 2 시간 반 정도 공부량이잖아요. 그 정도는 수험생이면 해야죠. 그쵸? 그리고 처음에 말씀드렸던 이제 수능 100 일의 전사. 50 일의 전사는 쪼끔 무리고 그건 아직까지 고민 안 해 봤어요. 근데 100 일의 전사까지는 제가 어떻게든 해 드릴 수 있어요. 1000 시간 중에 국어 하루 2 시간 반. 나머지는 여러분 수학이랑 탐구에 쓰시고요. 영어 혹시 3 등급 언더인 친구들은 영어 꼭 챙기셔야 돼요. 수능 국어라는 시스템이 쪼금 눈에 들어오면은 여러분들이 80분 안에 지금 이미 가지고 있는 독해력으로도 문제를 푸는 실력이 증가할 수 있어요. 제가 4-5 등급 친구들 뭐 김과외나 이런 데서도 제 후기들이 많거든요. 사이트에도 있고 4-5 등급이었던 친구들이 되게 막 3 개월 만에 2 등급 혹은 진짜 1 등급 컷까지도 올라간 친구들이 있거든요. 근데 그 친구들이 과연 그 3 개월 동안 독해력이 어마어마하게 증가했을까요? 아니에요. 시험이 뭔지 알려줬을 뿐이에요. 너희들이 시험에서 생각해야 하는 요소, 그다음에 시험이 너희들에게 물어보지 않는 요소, 그리고 어떠한 절차와 순서대로 보기 문제, 독서, 그다음에 지문 연장형 보기, 케이스형 보기 문제 이런 것들 어떻게 풀어나가는지 그 기술을 알려줬을 뿐이거든요. 근데 시키는 대로 강의 듣고 "그래 라이브도 참여했어." 질문도 열심히 했고 교재도 읽고 모의고사도 첫 공부 인증까지 다 했는데 여러분들의 수능 100 분위가 오르지 않았다. 그러면은 제가 약속합니다. 돌려드립니다. 교습비는 여러분들 이제 100 일의 전사 커리큘럼은 수능까지 1 0 0 원이에요. 조건의 핵심이 이제 계약서에 들어갈 문장으로 "등록 시 제출한 공식 국어 100 분위보다 2027 학년도 수능 국어 100 분위가 1 이라도 오르지 못한 경우 같은 100 분위를 포함해서 종합 학습 달성률 85% 이상 등 공개 약관을 충족한 수강생에게 실제 학생이 납부한 교습비 1 0 0원 중 최대 1 0 0 원까지를 환급합니다. 떨어져야만 주는 게 아니라 제자리여도 돌려드릴게요. 저는 무조건 옳은 값어치만 받겠습니다. 하나 더, 육모 100 분위보다 당연히 수능 100 분위를 높이는 게 어려워요. 그죠? 당연히. 왜? 더 많은 학생들이 응시하거든요. 그래서 제 학생은 같은 실력이어도 이게 수능에서 당연히 졸업생들이 또 들어오면서 여러분들의 100 분위가 내려가는 게 보통이긴 해요. 근데 그 하락분에 대한 리스크는 제 리스크예요. 여러분들의 리스크가 아닙니다. 저는 그걸 감안해서 원래 올려줘야 되는 사람이에요. 그리고 이게 어렵다는 거지 불가능하다는 게 아니에요, 절대. 10년 동안 수도 없이 그 100일 동안 기적을 이뤄내는 학생들을 봤어요. 대부분의 고3 학생들은 어차피 7월 끝나고 수능 모드로 돌입하기 때문에 여러분들도 늦은 게 아니라 충분히 할 수 있어요. 그래서 그 방법을 알기 때문에 제가 조건을 거는 거예요. 그리고 뭐 수능 날 본인 실수로 마킹 실수 이런 것 때문에 점수가 떨어진 경우라도 친구들이 85% 수행을 성실하게 채웠다면 저는 당연히 조건을 지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저에게 시키는 대로 이성적으로
합리적으로 공부할 것을 약속해 주면 저는 양질의 수업과 좋은 자료, 그다음에 최선을 다한 피드백을 약속할게요. 신청 기간이랑 절차, 그다음에 조건 관련돼서는 또 신청 페이지가 따로 개설되어 있으니까 이제 거기서 확인하시면 돼요. 뭐 제 학생들 지금 수강생들이 그런 얘기 하더라고요. "선생님 그거 너무 위험한 거 아니에요?" 근데 오해는 마세요. 이게 사회봉사는 아니에요. 왜요? 저도 당연히 가정을 책임져야 하고 국어 강사가 업인 사람이잖아요. 업은 뭐예요? 자아 실현과 동시에 수익을 얻는 게 업이죠. 근데 제 다른 영상들 그래도 꽤 영상 올라온 거 있어서 보시면 알 거예요. 제가 근데 좀 자극적인 마케팅을 좀 못해요. 그러니까 "무조건 된다." 이런 말들을 하지 않아요. 아버지의 영향도 있기도 하고 네. 그래서 최대한 여러분들의 고점을 뽑아낼 확률이 높은 효과적인 방법을 지금까지 훈련시켜 온 거예요. 그래서 심지어 저한테 항상 무조건 믿으라고 안 해요. 항상 "인지 심리학은 이렇잖아. 교육학은 이렇잖아. 너희들 수학 문제에 한번 빗대어 생각해 봐. 음. 여러분들의 지금까지 기출 풀었던 경험들을 떠올려 보세요." 그래서 판단을 학생들에게 하라고 시킵니다. 학생들은 선생님 그냥 무조건 믿으라고 해 주세요."를 좋아하는 거 알아요. 하지만 그거는 제가 추구하는 방향이 아니에요. 그래서 "국어는 재능이라서 안 오른다. 집 팔아서 국어 가르쳐도 안 오른다." 이런 말 많이 들으셨죠? 재능이 전부라면은 저는 이런 조건은 못 걸죠. 왜요? 10년 넘게 제 학생들의 성적 기록을 보면서 이러이러한 정도, 이러이러한 인원 정도가 이제 비율로 이렇게 오르는구나를 봐왔기 때문에 그래서 약속했던 수행을 끝까지 채운 학생들은 많은 수가 성적이 올랐고 그래서 결국 이 프로젝트도 제가 돈을 벌 수 있는 프로젝트예요. 그러니까 하는 거죠. 근데 다만 처음 말씀드렸었던 그 20% 기억나시죠? 그냥 어떻게 돼도 성적 오를 친구들은 오르는데 그 자동적으로 오르고 뭐 운 좋아서 오르고 이런 친구들 뒤에 숨어서 '봐라. 내 말대로 올랐지?' 이런 장사는 안 하겠다. 나머지 80% 에게 책임지지 않는 그런 강의를 좀 하지 않겠다라고 약속드립니다. 제게 이제 수업료는 성적 상승의 대가예요. 수능날 상승이 있으면 받아요. 상승이 없으면 약관 그대로 돌려드릴 거예요. 이게 왜 그럴까요? 학생들은 단순히 저에게 수업료를 지불하는 게 아니라 본인들의 소중한 수험 생활과 기회비용을 걸어주는 거예요. 근데 제가 "나는 수업할 만큼 했어. 니들이 못한 거야."라고 물론 다른 강사분들이 그런다는 이야기는 아니에요. 하지만 저는 돈을 돌려드려도 어차피 시간을 보상해 드릴 수 없잖아요. 그러니까 돈이라는 거는 수업료를 환불해 드린다는 거는 제 최소한의 미안과 위로 그리고 혹시라도 내년 수능을 준비할 친구들을 위한 좀 응원이라고 생각해 주시면 돼요. 그래서 저도 강의 자체로 돈을 받는 게 아니라 결과로 받겠습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긴 내용 들어 주셔서 감사하고요. 그 자세한 조건 이런 신청은 아래 설명 페이지 링크에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직접 확인해 보고 이제 공개된 교재 PDF 파일들도 보고 제 공개된 영상들도 좀 확인해 보세요. 뭐 수만위에 가서 제 이름 치셔도 진짜 지금까지 쌓여 있었던 조회수 수십만짜리 수많은 칼럼들이 있어요. 그래서 이번 프로젝트에 이제 참여하는 학생들 그리고 참여하진 않지만 무슨 얘기 하나 궁금해서 이 영상을 끝까지 봐준 친구들의 후련한 수험 생활의 마무리가 될 수 있도록 저도 응원하겠습니다. 그래서 남은 100일 동안 제가 옛날에 10년 전에 수만위에서 활동할 때 때 시절 쓰던 인사로 마무리를 하겠습니다. 여러분 길 조심, 차 조심, 감기 조심, 그리고 절대 포기를 조심하고 좌절을 조심하세요. 여러분들의 배기를 응원합니다. 그리고 여러분들 제가 유튜브는 학고라서 여러분들의 댓글과 좋아요, 구독이 진짜 언제나 기쁜 마음으로 강의할 수 있고 콘텐츠를 좀 올릴 수 있는 원동력이 됩니다. 음. 여기까지 이제 준비한 내용은 다 말씀드렸고요. 이게 좀 새벽에 촬영을 하다 보니까 지금 시간은 1 시간이 지나서 6 시예요. 예. 제 수강생들한테도 이 프로젝트를 이제 준비하면서 이야기를 해 줬어요. 알아야 되잖아요. 근데 다들 정말 생각 이상으로 응원해 주고 믿어 줘서 되게 뭉클했거든요. 본인들한테 심지어 혜택이 없는 오프라인 수강생 학생들도 고
온라인 친구들도 뭐 학생이 많이 늘어나면 싫을 수 있잖아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가 잘 되리라 진심으로 믿고 응원하고, 또 매번 사이트에 있는 버그라든가 아니면 더 나은 공부 기능에 대한 아이디어 이런 것들도 건의해 주는 친구들이에요. 진짜 강사라는 게 이렇게 좀 감사하고 행복한 직업인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항상 이제 불안해하는 학생들에게 이야기하는 게 있어요. 언제나 불안하죠. 어머님들도 아버님들도 다 불안해해요, 지금은. 근데 모의고사를 매번 잘 봐도 수능을 못 볼 수 있어요. 많이 봐요.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포기하지 않고 계속 노력하면 결국 여러분들은 후회 없는 피날레를 맞을 수 있어요. 근데 이 이야기는 저에게도 하는 내용이에요. 이제 모두가 그 당시에 정독이랑 발췌독으로 나뉘던 이제 2016 년에 수만이에서 스키밍 스캐닝 칼럼을 통해서 최초로 지문을 활용해서 이제 설명서처럼 쓰는, 지금도 가 보면 그때 당시에 충격받았던 학생들 댓글이 한 500 개가 달려 있어요. 또 이제 모두가 라이브는 안 된다고 다 말렸거든요, 코로나 전이라서. 근데 2017 년에 제가 창업을 하면서 최초의 실시간 양방향 이제 라이브 학원, 여러분들이 이제 아는 분들이 최초라고 말씀하시는 거는 뭐 제가 그렇게 유명하지 않으니까 그분들도 저를 알아요. 그래서 저를 제외하고 계산하시는 거예요. 근데 물론 이해해요. 그게 뭐 뭐 엄청나게 학생들에게 막 독이 되는 거짓말은 아니니까. 근데 저도 이제 막상 개인적으로 생각하면은 인생의 모의고사들은 잘 본 것 같은데 이제 인생의 실전, 말 그대로 인생의 수능에서는 아직까지 성공적인 좋은 결과가 나오지 않은 것 같아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지만 포기하지 않고 AI 공부하고 바이브 코딩하고 사이트도 만들고 앱 개발자 신청도 하고, 그다음에 또 유튜브 최초로 이렇게 과감한 프로젝트를 도전하고, 이렇게 매번 무너져도 도전할 수 있는 거는 아직 제 인생의 수험 생활이 끝나지 않았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하루하루를 이렇게 후회 없이 도전하고 노력한다면 여러분들과 저 모두 그런 답답한 고치에서 벗어나서 이제 저 하늘의 나비처럼 여러분들이 추구하는 이상 세계로 훨훨 날아갈 수 있다. 저는 그렇게 믿고 있고, 여러분들도 이건 무조건 믿어도 좋을 것 같아요. 굿나잇 겸 시간이, 네, 굿모닝입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